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과 포용의 나라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카라연합의 상징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라연합의 관용과 포용의 상징 시카라사가 보이고요. 아사달 씨름대의 상징 씨름, 고구려 씨름, 스모와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바키가 바로 이 고구려 씨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광명의 땅 카라연합의 국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카라연합의 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와 일본이 통일된 고려, 남북한이 통일된 고려와 일본이 연합하는 세계의 지도가 바로 미래의 카라연합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고속도로, 경제의 고속도로,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를 기본적인 카라연합의 체계로서 가져가며 마지막에 카라연합 헌법으로서 카라연합을 창출해낸다는 카라연합의 체계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카라연합의 정체성 퍼즐도, 여기 상문명, 아사달, 홍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이 카라연합에 꼬랭하는데 여기서 이 향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향가 문학의 고대 문화유산으로서 공통된 걸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있는데요. 마녀슈, 우리 발음으로는 만엽집. 그 만엽집에 실려있는 그 5,000수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향가와 같은 양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 전문가 분께서 밝히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카라연합 정체성 퍼즐도, 이게 카라연합 정체성 퍼즐도이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향가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라연합의 족속, 한국과 일본인들은 크게 봐서 드라비다 계통의 족속, 그 다음에 홍산 아사달, 그 다음에 상문명과 관련돼서 이게 상호 경쟁하고 결합하고 융박합하면서 부여로 빠져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한반도와 일본 일대에 정착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 즉 카라연합인이 형성되는데 그들이 최초의 그 문명을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할 때 현재 남아있는 시원적인 문학 작품이 한국에서는 이 향가가 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학 작품이 만엽집에 나와 있는 그 문학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엽집은 향가였고 우리말로 불렸다라는 제목으로 여기 동국대학교의 김영애 교수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동국대학교 김영애 교수님이고요. 여기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은 나카니시 스스무라는 일본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여기는 만엽집 전문가, 여기는 향가 전문가인데 이분이 만엽집도 나중에 향가의 제작 원리를 나름대로 알고 나서부터 만엽집을 검토해 보니까 만엽집도 향가하고 똑같더라. 만드는 방법이 이런 체계를 발견했다고 자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김영애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카라연합의 시원적 인문학적인 역사의 향기,
이를 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작품으로는 천년향가의 비밀, 일본 만엽집은 향가했다, 이러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국뽕스럽고 국수주의적인 언사를 많이 써요. 카라 연합은 만엽집은 향가였고 우리말로 불렸다, 한국인들이 만엽집의 작가들이다, 옛날에 한국말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강조하는 건 좀 배겨가는 방송이 카라 연합입니다. 카라 연합은 일본과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지배와 피지배, 주도 세력과 종속 세력, 이런 각도에서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동등하게 현재의 자의식과 어떤 존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우위와 신뢰를 쌓아갖고 미래를 카라 연합으로서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도덕률을 갖춰야 될 그런 시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강의는 우리의 균여전과 삼국지사에 있는 향가, 그리고 그런 스타일로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저번 말씀에 만엽집의 제작 원리에 관련되는 김영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향가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첫째는 노랫말이 있고요. 그리고 청언, 천지신명에게 비는 어떤 구도의 말 같은 게 청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보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희곡 작품이랄지 뮤지컬의 그 지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온. 구체적인 얘기는 본 강의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애 교수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으로 있는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향가와 만엽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현재 25곡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14곡과 균여전의 11곡이 되겠습니다. 향가를 한 수, 두 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14곡, 11곡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향가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언어학자들이 우리 향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고 싶었겠지요. 이 중에 오쿠라 신베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연구 끝에 1929년 향가 25곡을 해독해 냈습니다. 이때 양주동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오쿠라에 대해서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족 문화의 뿌리를 일본인이 연구하였다. 민족이 총칼로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민족적인 분노를 느낀 그가 향가 연구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향가 해독에 성공하였습니다. 오쿠라의 오류를 찾아내어서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동 박사님의 연구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오쿠라의 해독법을 세밀한 검토 없이 그만 덜커덕 받아들이시고 만 것입니다. 오쿠라의 해독법은 향가가 표기되어 있는 한자들을 일부는 뜻글자로 보고 일부는 소리글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향가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50여 년간 향가를 연구해 왔죠. 고대 문자 연구자들은 보통 문자의 성격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 개의 글자들은 크게 보아서 뜻글자, 소리글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뜻글자 대표 선수는 한자라고 하겠고 소리글자 대표 선수는 우리 한글과 영어 알파벳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가 연구자들은 향가를 표기해 놓은 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앙생가라는 신라 향가가 있습니다. 사진 속 노란 박스 부분이 원앙생가의 첫 9글자입니다.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쿠라와 양준호 박사께서는 이 9글자 중 그 첫 2글자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 9글자 중 첫 2글자 월하를 달아 이렇게 불었습니다. 달아. 월이라는 글자는 달, 뜻글자죠. 하라는 글자는 달아, 바두가 이렇게 부릴 때의 이런 글자로 보았습니다. 소리 글자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9글자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 9글자를 달아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불었습니다. 월이라는 글자와 서라는 글자, 방이라는 글자 이 세 글자는 뜻글자로 보고 나머지는 죄다 소리 글자로 보았습니다. 향가 해독이 시작된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쿠라의 이러한 해독 방법이 향가를 다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 숙명여대 박재민 교수께서 향가 해독 100주년 기념 논문에서 향가가 쓰여진 한자 약 86% 정도를 풀어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14%는 못 풀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쿠라의 방법은 향가의 완전한 해독에 실패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향가 연구자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양주동 박사님 이후 향가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시는 김완진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쿠라 신베이가 들이운 그늘이 너무나 깊다. 해독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끄러움에 시달린다. 김완진 교수님의 이 말씀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오쿠라의 향가 해독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 문제가 있어서 25곡에 불과한 향가를 100년이 다 지나도록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향가를 연구하면서 제 나름의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이나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해독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냐? 이런 의문입니다. 해독 방법이란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향가의 한자를 뜻글자와 소리글자다 이렇게 보고 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쿠라의 해독 방법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그만 덜커덕 받아들이신 그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원앙생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8글자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9글자였는데 이번에는 첫 8글자입니다. 월하 이저역 서방염 노란색 박스 속에 이 글자들입니다. 이 글자들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월은 달, 하는 아래입니다.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의 뜻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너입니다. 너와 나 할 때의 너입니다. 저는 아래, 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밑저입니다. 역은 또한, 서방은 서방입니다. 동방서방 할 때의 서방입니다. 염은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뜻을 한번 쭉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됩니다. 달, 아래, 너, 밑, 또한, 서방, 생각하다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리고 이 뜻들을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달 아래 내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불립니다. 글자의 뜻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거기에 조사 같은 것을 약간만 보충했을 뿐입니다. 한자를 뜻으로만 보아도 달 아래 내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훌륭하게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 뜻으로 봐도 잘 풀리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한자를 부자연스럽게 소리로 보려고 하는가? 저는 한번 모든 향가를 뜻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월하를 하가 아래 하자니까요. 달 아래 이렇게 푸는 방식입니다. 월하를 달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달 아래 이렇게 풀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시작하고 보니까 뜻으로 푸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자의 뜻과 씨름을 하면서 10여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자의 뜻하고 전쟁을 치르던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원묘지 양주동 박사님의 묘소를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박사님의 묘소입니다. 그 앞에 앉아 저 밑에 보이는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마치 섬광과 같이 어떤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원앙생가 속의 두 글자였어요. 그 두 글자는 여기 노란 박스 속 구절에 있는 향언운 보언냐, 이 6글자가 있는데 이 6글자 속 보언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보언이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마치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보언? 향가 속에 보언이라는 특수한 문자들의 집단이 있다는 말인가? 마치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은 영감이었습니다. 보언이라는 게 향가 속에 있는 특별한 별도의 문자 집단이란 말인가? 저는 집으로 달려와서 글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았습니다. 보언에 해당하는 별도의 문자 집단들이 향가 속에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의 영감은 실로 감격스러운 영감이었습니다. 뒷날 밝혀지겠지만 이날의 영감이 향가를 해독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언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이집트 그림 문자를 풀게 했던 로제타 스톤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언의 연구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극한적인 몰입 끝에 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했고 마침내 향가 속에 분명히 보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보언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언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저의 사촌 형님과의 농장 문답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하고 농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불교에 조예가 깊으시거든요. 제가 형, 무량수불이라는 부처가 뭐요? 원앙생가에는 무량수불 전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무량수불 전, 이 5글자는 무량수불 앞, 이렇게 간단히 불립니다. 그 전자가 뭐냐? 앞전,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량수불 앞,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문제는 무량수불 전, 이 5글자 뒤에 딱 꼬리처럼 붙어있는 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내라는 글자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라는 글자가 분명히 앞에 놓여있는 무량수불 전, 이 5글자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형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형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무량수불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반야용선이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무량수불에게 간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 이 그림 속의 배가 반야용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림 속에 제가 그어놓은 빨간 원을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량수불 전, 이 무량수불 전이라는 구절 뒤에 딱 붙어있는 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뜻 하나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내라는 글자는 16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맨 마지막 16번째 노젓는 소리에
애라는, 내가 아니고 애라는 특이한 뜻이 있지요. 저는 형님과의 문답에서 무량수불과 내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야용선 뱃사공들의 노젓는 소리일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뱃사공에 대해서 한번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저승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을 스틱스 강이라고 한답니다. 죽은 영혼들은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고 그들을 건네주는 뱃사공이 카론이라는 것입니다. 카론은 저승의 뱃사공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신라 수도 경주에서 발굴된 배 모양 토기입니다. 뱃사공이 배를 저어서 저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대 신라 토속문화에도, 우리의 토속문화에도 저승의 뱃사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께서 아마 보지 못했던 그림일 것입니다. 이 그림 역시 경주에서 발굴된 고대 신라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붉은색 원안을 보시죠. 세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운데에는 치마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죽은 자를 배에 태워서 저승의 강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에서는 카론이었고 불교에서는 무량수불의 뱃사공이었던 것입니다. 내라는 글자는 지금까지 보셨듯이 내라는 글자는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뱃사공들의 노젓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너 저승으로 간다. 이러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교와 불교와 현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문화 고유의 전통적 내세관이었습니다. 저는 내라는 글자를 파고들다가 뜻밖에도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애라는 글자, 노젓는 소리 애, 이 글자가 향가 속에서 뜻과 소리 두 가지로 쓰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뜻과 소리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뜻글자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뱃사공, 저승의 뱃사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무량수불 앞에 이렇게 말할 때는 애라는 소리 그 자체로도 쓰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애라는 글자는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동시에 쓰이고 있더라. 두 가지로 기능하고 있더라.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글자 하나가 두 가지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다고? 저는 이런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신라 향가에서 나오는 애라는 글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4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는 노를 젓고 애라는 소리로 동시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오쿠라 신베이는 향가의 한자는 뜻글자이거나 또는 소리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금방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향가에서는 순수하게 소리글자로만 쓰이는 글자는 없더라. 그 소리글자로만 쓰이는 것이 없고 대신에 뜻글자와 소리글자 이 두 가지로 그것도 동시에 쓰이고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라는 글자가 이러한 종류의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뜻으로도 뜻글자로도 쓰이고 소리글자로도 쓰이고 있기에 제가 이름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뜻소리 글자다 이런 이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쿠라 신베이 교수가 자신의 해독 방법을 내놓으면서 향가 글자들은 일부는 뜻글자고 일부는 소리글자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실제 모습은 어땠냐? 일부는 뜻글자이고 일부는 뜻소리 글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는 향가의 한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 글자들의 한 반 정도는 뜻글자고 그 나머지 반은 뜻소리 글자더라는 것입니다. 오쿠라는 뜻소리 글자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쿠라 이론은
뜻소리 글자란이 발견됨으로써 그만 틀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어느 사찰에 백년 묵은 일주문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일주문을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기둥이 와제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둥이 부러졌으니 지붕 위의 기앗장들이 우르르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쿠라의 이론에 근거를 둔 수많은 논문들까지 큰 문제가 번지게 되었습니다. 논문이 한 4, 5천 개 된답니다. 이들 모두가 근거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언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보언의 보자는 알리다 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윗사람에 보고한다. 신문에 윗사람에 보고하여 알린다. 신문에 보도되어 독자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할 때의 보자입니다. 언은 말씀언입니다. 보언이라는 이 두 글자는 알리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신라 사람들이 쓰던 고대어였습니다. 그러나 향가가 사라지면서 쓰이지 않는 옛날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언이 알리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까요? 가수가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합시다. 그때 다른 사람 누구에게 야 너는 무대로 나가서 어떠어떠한 연기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뮤지컬이나 연극 대본에서는 이러한 글자를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입니다. 빨간 원에 일어나면서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에게 일어나서 어떠어떠한 연기를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연극 대본에서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어 지문이 바로 고대어 보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만일 향가에 지문이 있다면 향가는 시가 아니고 연극 대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향가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 대본이나 마당놀이 대본 그러한 성격을 가진 글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 구지봉이라는 곳 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끌어줄 강력한 왕을 내려달라 그렇게 하늘에다 요구를 하면서 구지가라는 향가를 떼지어서 부르고 집단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구지봉 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와 춤 이것이 바로 향가 공연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의 연극 대본을 온전하게 25개나 가진 민족이 세계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리스 로마를 빼놓고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25곡이나 되는 고대 뮤지컬 대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마어마한 문화민족이 된 것입니다. 향가 속에는 보언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다가 소원을 비는 문자, 그런 문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청언이라고 합니다. 청언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향가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게 된 내용을 우선 책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천년 향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향가의 비밀에 대해서, 향가가 가진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가 쓰여진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니 노랫가사라고 할 노랫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있었고 하늘에다가 소원을 비는 청언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있었고 연극 대본의 지문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보언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글자들이 질서 있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가 문장 하나를 살펴보면 노래 가사를 뜻하는 글자들도 있고 하늘에다 비는 글자들도 있고 어떤 배우의 연기를 말하는 보언이라는 글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가는 모습이 마치 금줄과 같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아 주시죠. 새끼줄에다가 종이와 검은 숯 그리고 빨간 고추가 끼워져 있습니다. 길거리의 잡신에게 우리 집에서 아이 낳았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종이에 쓰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숯과 붉은 고추는 청언과 보언에 해당합니다.
잡신이 경고를 어기고 만일 집에 들어온다면 고추빛같이 빨간 불로 태워서 숯덩이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잡신을 위협하는 이러한 토속 문화가 아닐까, 금줄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향가의 비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향가 문자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거나 뜻소리 글자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 청원, 보원이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구조다. 노랫말에 해당하는 문자들은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그런데 모든 향가는 예외가 없이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향가 말고 이런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작품이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고두고 사용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향가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어떤 작품이 향가냐 아니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산성과 알칼리성을 넣어서 알 수 있듯이 향가도 만일에 어떤 작품이 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향가고 그렇지 않다면 향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법칙을 향가 제작법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이 바로 향가 설계도입니다. 여기 세계 최고로 정교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밀한 설계도에 따라 조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향가도 이 시계처럼 정밀한 설계도에 따라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모르고 만일에 이 시계를 분해한다면 엉망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향가도 향가 제작법이라는 설계도를 모르고 푼다면 엉망진창의 해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향가 제작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가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향가를 다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풀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풀이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앙생가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원앙생가 앞부분 몇 구절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입니다. 달아 이제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수불 전에 닛곰다가 살고셔서 이 해독은 결과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달을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남정네에게 가주어야 하리 보내주어야 하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일을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고승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서 들려오는 원효대사님의 말씀을 바로 접하셨습니다. 저는 향가 제작법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 25곡을 모두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